비호감 대선 누굴 뽑나?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81일입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새로운 비전 경쟁보다 네거티브 공방에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자, 2주마다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조사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한 달 전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 42%, 이재명 후보 31%였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조사에선 36%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한 조사에선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 35%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종대 기자 나오셨는데요. 4주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초접전 양상이에요. 이런 여론의 흐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그 효과로 상당히 한 10% 가까이 이렇게 차이를 보였는데 지금 한 5주 사이에 거의 초접전 상태로 바뀐 거란 말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 캠프 자체의 문제죠. 조직 문제에서도 사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모셔오는데도 3주 이상 서로 갈등을 이뤘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뭐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영입했던 인물들도 논란이 있어서 결국 사퇴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거의 비슷한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대처하는 그 자세, 과정이 좀 잘못됐다. 그건 뭐냐면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재빠르게 기민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억지로 좀 딸려오는 듯한, 끌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지율로 거기에 그대로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윤석열 후보가 사실은 이제 정치한 지 1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검찰 생활을 26년 이상 했는데 검찰하고 정치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직도 몸으로 체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우리가 말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설령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에 가더라도 심지어 1심 유죄받아도 대법원 확정 판결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죄를 항상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치 세계에서는요, 느낌과 인상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느낌과 인상만으로 유죄 예단의 원칙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가 물론 이제 조금씩은 느끼긴 느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완전히 체화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재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이것이 결국은 지지율 변화로 이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이와 같은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어떤 마음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제 답답한 마음을 직접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마 우리 쪽 악재가 한 하루 이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된 거고, 네. 또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한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 사안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 평론가적인 얘기하는 거고요. 네. 당대표로서는 좀 환장하겠습니다. 네, 뭐 들으셨는데 결국 양쪽에 모두 악재가 있으니까 피장파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위원님은 네. 대선 취재 많이 해보셨지 네, 않습니까? 지금 이런 대선 역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양쪽 후보 다 어떤 면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네. 예전 보면 이제 한쪽 후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상승세를 하다가 꺾였던 측면들. 예전에 이해창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꺾였던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양쪽 후보가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문제로 지금 고민을 안는 경우가 없었는데, 저는 더 근본적으로 뭐냐면 사실 이렇게 가족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미래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이게 사실 없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예. 아시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군정 종식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있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IMF 위기 극복이라는 게 있었고, 동서화합이라는 과제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균형 발전이라는 그 있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경제 발전, 이런 어떤 미래 비전.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BBK 특검이 사실은 이 선거 기간 내내 있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발표됐잖아요. 그만큼 본인한테 악재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후보들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결국 두 사람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시대를 제시하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 이런 문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비슷비슷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하향세를 꺾고 있고 결국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근저에는 결국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서로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고 사실은 가족 문제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정치적 쟁점이지 이게 대선 판도를 크게 좌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새로운 비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야의 악재 속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묘한 글을 남겼습니다. 어떤 글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만든 2030 정치 플랫폼이죠. 청년의 꿈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야 두 후보 둘 다 심각한 수준이니 누구를 교체해야 할지 국민도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라고 한 누리꾼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답은 안철수는 정상이다. 이렇게 답을 올렸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예. 얼마 전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대구 선대위에 고문으로 참여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돕나보다 싶었는데 저 그래서 완전히 두 후보를 다 문제가 있다. 유일하게 안철수 후보만 정상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진심으로는 돕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네.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당원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런 모습이 더 혼란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또 20, 30대의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대선에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도울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말만 보면. 그러니까 뭐 그냥 둘 다 나쁜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를 오히려 그냥 옹호하고 현 대표시네요. 현 대표를 옹호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본인은 관심 없다. 이번 대선에서 그냥 본인은 20, 30대와 함께 즐겁게 잘 있다가 그냥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글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20, 30대가 과연 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윤석열 후보에 넘어오게 상당히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실 안철수 후보 역시 진작에 홍준표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일에 안철수 후보는 그러니까 청년의 꿈에 직접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 내용을 좀 보시면요. 왜 청년들은 홍준표 의원님을 좋아하고 열광할까요? 한 수 배우고 싶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에 홍 의원은 거짓말 안 하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까지 양강 구도가 좀 이제 강화되는 그런 흐름들을 쭉 보여왔는데 두 후보의 악재로 제3지대 후보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형세는 지금 제3지대 후보들이 주목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에는 거의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예.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세는 왜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냐면 지금 양쪽의 정책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자기의 1호 공약이라고 하는 기본소득도 포기를 했습니다. 원전 이거 그다음 탈원전 문재인 정책 다시 바꾸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정책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네. 완전히 원래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핵심 정책 그리고 자기가 공약했던 가장 핵심 공약을 포기하고 중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남표 그리고 중도 사람들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어요? 김한길 위원장을 영입해가지고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으로 보면 양쪽이 중도로 서로 수렴하고 있다. 이 중도 후보들이 원래 내세우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도덕성 양쪽이 어디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라고 해도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도덕성 가족 리스크 거의 없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왜 제3지대 후보들한테 오히려 지지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약간씩 줄거나 아니면 보합세인가? 이 이유는 가장 이거예요. 두 사람의 지지율이 워낙 초접전을 이루다 보니까 네. 각자 중도에 있는 사람들도 나도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사람들로 가야 이 사람이 당선되지 안 그러면 상대가 내가 싫어하는 후보가 되겠구나 이러니까 중도에 있는 후보들 제3지대 후보들한테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는다. 좀 안타까운 국면이죠. 제3지대 후보들한테는. 네.